연찬회를 1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매달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좀 격려를 받아야 제가 좀 힘받아서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국민의힘 화이팅! 화이팅! 같이 갑시다! 여야가 어제부터 1박 2일간 나란히 연찬회와 워크숍을 통해서 9월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각각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국민의힘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앞서 영상 보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먼저 윤 대통령 발언 조금만 더 듣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망하기 전에 기업을 보면은 아주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인수해 보면 안에가 아주 형편없어요. 하나하나 뜯어 보면은 전부 이 회계가 분식이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돈은 없는데 사장이 고급 승용차 막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망하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정말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에. 자,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 예. 망하기 직전의 기업들을 보면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막상 인수해보면 아주 형편이 없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이거 얘기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나보다 해요. 그 얘기 맞죠? 어제 있었던 자리가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모인 연찬회였고요. 네. 정기국회 하면 가장 대표적인 핵심이 국정감사도 있지만 내년도 2024년도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과거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 재정 운영으로 방만한 재정을 운영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국가 채무가 1,000조를 돌파하게 되는 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정권을 인수받아 보니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국가 채무도 늘어나고 결국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게 되는 과정들이 겪지 않았나라고 하는 측면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이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정들을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들을 아마 저와 같은 연찬의 자리에서도 함께 비유로 섞어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지중 부원장, 그래서 오늘도요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예산안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한다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고 맥이 좀 다와 있잖아요. 이게. 그 전 정부에서 검찰총장 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전 정부에서 이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세를 높이셨던 분인데 뭐 재정 운영에 그 당시에 뭐 법률적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 당시에 수사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이 재정 문제는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정치를 보통 한정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뭐 진보 보수가 아니고 보수학자가 정의한 겁니다. 정의한 건데 그럼 뭐냐? 정부라는 것은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재정을 만지는 것은 정부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시니까 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무조건 돈을 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모양인데요. 정부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어려울 때는 돈을 쓰는 거고요. 민간이 좋을 때는 또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작동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돈을 쓰지 말자, 막 쓰자 이런 원칙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정 운영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더불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을 향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협치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이거는 뭐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거 안 됩니다.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 다른 정파 다른 거 이런 것들을 하나로 수렴하기 위한 끈기 있게 소통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대통령 되신 거고 아예 반대파에 대해서는 발목만 잡고 하고 있다. 이들하고는 협치를 할 수 없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김영임 최고위원,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응당 이거는 뭐 정치의 기본 원리고 그게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했거든요. 네, 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과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나왔던 많은 얘기 중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떠받들고 있는 중요한 기둥 같은 그 철학, 그 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네. 이러한 방향성이 맞다면 생각이 다르고 또 이야기가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좌우 그리고 보수 진보가 함께 협치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이 다른 상태로서 뒤로 거꾸로 퇴행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과연 여기에 어떠한 타협이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있는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 철학에 관한 부분들일 거고요. 시장 경제 측면에서도 무작정 이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가계 부채를 폭증시키면서 나라 경제를 빚더미로 떠안게 되는 건 국가의 기본 근본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 정부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처럼 정말 문제를 심각하게 전 국민이 인지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타협의 없이 국민들을 보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을 어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제 윤 대통령 이 발언을 듣고요. 아, 이게 당분간 이제는 협치는 없나 보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중요한 국가적 그 기본적인 질서 이 내에서 생각이 다르고 조율이 가능한 측면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들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범죄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건전 재정을 해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일들 속에서 적당히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 정도는 내가 내줄 테니까 이 정도는 맞춰서 가자라고 타협하는 건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생각이 다르더라도 조율 가능한 상황은 아닌가요, 그러면? 현재 있는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야 될 방향성들을 먼저 설정한 것 같고요. 일단은 국가의 건전 재정 문제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한 이 국가 정상회의를 통해로 우리 국가가 가야 되는 길들에 대한 확립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거는 시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 듣고 조금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도요. 야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저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과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아니라 자꾸 일방적이고 선전선동에 의한 정쟁으로 지나치게 흐르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과학적 기반을 단단히 함으로써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그런 취지를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박진영 부원장, 좀 전에 협치하고 좀 비슷한 맥락 같은데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유승민 의원 이야기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본인이 앞에서 협치 통합 안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언론이 비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야당도 비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본인이 이제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야당이 발목 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뭐 시장 경제와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야기 하시는데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은 체제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넣었어요. 그런 거 잘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건전 재정은 맞고 거듭추고 확대 재정은 틀렸다. 미국의 민주당도 확대 재정하는 데입니다. 그럼 거긴 자유민주주의 안 하는 정당입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요. 그냥 무지와 아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야당을 인정하기 싫은 거고 타인과 대화하기 싫다라는 표현을 저는 저런 식으로 하셨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네. 야당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신다.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발언 듣고서
윤 대통령 발언이고 오염수 방류하는 일본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방류 반대하는 국민들하고 싸우겠다는 거냐. 왜 국민들 앞에 나서서 찬성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냐. 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했지만 왜 이 오염수 관련해서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 야당에서도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야권 일각에서 윤 정부에 대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 과학적인 근거와 관계없는 괴담과 선전선동에 이르기까지 나서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어업인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제발 정치인들이 나서서 사실과 다른 얘기로 국민들에 대한 호도성 발언들이 이 업계에 커다란 피해를 준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염수 방류에 관한 문제는 철저하게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아래 여기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결과를 토대로 방류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문제가 되는 순간 모든 국제사회가 이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방류 중단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과도한 국민 불안을 부추기면서 국내 정치에 이용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내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1+1을 100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에 단호하게 맞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연찬회 끝나고 뭐 오찬겸 뒤풀이해서 횟집에서 회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뭐 네. 거기서 나온 얘기 뭐 들으신 얘기 없으세요? 제가 오늘 오찬까지는 따라가진 않았고요. 네. 어저께 이 점심 식사도 그렇고 어제 만찬에서도 전부 우리 수산물 중심으로 연찬의 음식들을 쭉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이게 오늘 이제 점심에 나왔던 만찬 이게 이제 메뉴군요. 어제 만찬에 메뉴. 나왔던 예, 예. 거고요. 생선회 그리고 문어회가 저게 아마 포항에서 올라왔던 문어회일 거고 각자 지역에서 갖고 있는 수산물들을 모아서 연찬회 메뉴들을 준비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때문에 정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이런 일들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 수산물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은 오늘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부터 국민의힘 소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운동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의 점심 메뉴도 이제 수산물로 나왔고 어제 연찬의 저녁 메뉴 그다음에 오늘 오천 메뉴 다 수산물 요즘 드세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같이 이렇게 수산시장에서 회 드시면서 이렇게 좀 얘기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니 뭐 그거는- 수산물은 드실 수 있습니다만은 후쿠시마 그 핵 폐기수 방류에 대해서 신뢰를 하시면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드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본에 대한 맹신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게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요 출발이 의심하는 겁니다.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기존에 있었던 통설이 뭡니까? 지구가 돌지 않는다. 태양이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바꿔내지 않습니까? 아, 제가 말이 틀렸네요. 말이 바꿔내지 않습니다. 일단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의심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이론화를 만들고 이게 과학입니다. 그냥 일본에 대해서 믿으니까 믿습니다. 정부가 하는 이야기니까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맹신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한 특별한 호감을 가지고 맹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직접 오염수 시체하는데 우리가 참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검사하는데 참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가설과 검증을 통해서 신뢰하도록 해야지. 그냥 일본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이 신뢰할 수가 없는 그래서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전문가 2주에 한 번씩 후쿠시마 쪽에 파견한다고 하잖아요. 가가지고 직접 해서 시료를 채취한다거나 같이 검증한다거나 그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도쿄 전력에서 주는 자료만을 받고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어제 연찬회에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강사로 나와서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지는 않고 계속 윤심에만 기대기 때문에 윤 대통령한테 이 엄석대라는 이름이 자꾸 붙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어제 김병준 고문이 나와서 했던 강의의 전체적인 요체는 자유주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부터 지금까지 연신 외치고 있는 게 이제 자유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기반으로 가치와 철학들을 설파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또 때로는 폭력적인 상황으로 이 자유를 오히려 해하는 것 아니냐. 국가가 강하게 어느 정도의 강압력을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한 비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 대해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그 영화와 소설 속에 나오고 있는
엄석대란 사람과 그리고 그 엄석대란 사람을 쫓아내면서 그 반의 평화 질서를 만들어낸 사람이 새롭게 그 반에 온 이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가고자 하는 기반과 모습은 엄석대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선생님의 모습이다. 그 선생님이 와서 모든 걸 평화롭고 평온하게 문제를 풀어낸 것이 아니라 엄석대가 잘못된 관행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엄하게 때로는 몽둥이를 들고 그 당시 문제를 상황을 정리했지만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고 난 다음에는 그 반의 평화가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시각이 어떤 측면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지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정당과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정부에서 좀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대안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있다고 본인 생각하시나요? 지금 단순하게 정부가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가져가거나 또 국민의힘이 이 정부보다 앞서서 가져가는 측면이 아니라 저는 정부와 정당이 나름대로 2인 삼각 경기를 하듯이 하나둘씩 호흡을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을 때는 정당이 여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때로는 정부가 미처 찾지 못하고 있는 많은 민심들을 캐치해서 정책적인 제안들을 실제 정당의 영역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기현 지도부 출범하고 나서 현재 이르기까지 당과 정부에 대한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뉴스들을 크게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현재는 순항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발언 관련 정리해봤고요. 자, 국민의힘 연찬의 가장 큰 화두, 요즘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되죠. 아마 수도권 위기론 이 부분 아닐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의원들의 그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은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권 선거를 두고 어렵다, 뭐 아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 그러면 3고 처리가 아니라 10고 처리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연찬의 얘기라서 김병민 최고위원한테 질문이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수도권 위기론이 요즘에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지금 김기현 대표 얘기 들었더니 그 돌파구로 인재 영입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재 영입 50명 이상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정당이 위기 상황이고 이른바 총선을 앞두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면 이 정당에 몰려오는 인재들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저도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 국민의힘과 함께하고자 하는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총선의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좀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자원들에 대해서 언제 이 사람들을 영입하고 또 국민께 소개하게 될지는 전략적인 타이밍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역할들을 꾸준하게 해왔고 적정한 시점이 되면 국민의힘에 넘쳐나는 인재를 보여주게 될 텐데 새롭게 보여지는 선보이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신진 인사의 수요를 토대로 이 민주당과의 총선 경쟁에서 어느 정당이 앞서가게 될 것인지 사람을 중심으로 평가할 날이 곧 올 거라고 봅니다. 자, 민주당도 어제부터 1박 2일간 의원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침 어제가요,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1년이 딱 되는 날이라서 자, 이 워크숍에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관심이 좀 많았는데 이 부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양지민 변호사, 어제 워크숍 했고 오늘 마무리하면서 민주당은 결의문을 또 채택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 좀 담겼어요, 결의문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 전원이 29일 워크숍에서요, 8대 과제를 결의를 했습니다. 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크게는 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주권 지키기 가장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흉악범죄, 여성 혐오 범죄 등 사회적 재난과 일터에서의 사회적 죽음 방지, 그리고 세 번째로 뭐 윤석열
정부, 권력형 게이트, 진상 규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은 퇴행의 시대에 직면했다라면서 이 윤석열 정부는 이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상권 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의 역할론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라면서 이 대안 제시와 성과 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8가지의 과제를 약속을 한 겁니다. 박주현 본부장, 어제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이재명 대표 1년을 정리를 하면서 취임할 때 어제 얘기를 들었더니 저는 그게 가장 기억이 남더라고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럼 1년 동안에 이 이재명 대표의 약속이 잘 지켜졌느냐 어제 다른 패널들한테 논평을 들었는데 오늘 결의문 채택 8가지 했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된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뭐 8가지 내용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이 민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왜요? 일단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지난번에 뭐 쌀 관련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 관련 법안들을 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민생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생을 추스릴 수 있다? 그건 현실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입법안을 만들더라도 집행하는 거는 집행부인 행정부가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당입니다. 아포지션 파티 아닙니까? 들판에 있는 정당인 거예요. 그래서 투쟁하는 것이 야당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 결의문 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로서부터 이제 주권을 지키는 것,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이 권력형 게이트를 진상 규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워크숍 관련해서요. 원내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한 게 있거든요. 그거 좀 들어볼까요?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지난번 그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을 때 말했던 취지대로 단호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다른 분은 또 지금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개인에 대한 수사라고 볼 게 아니고 우리 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시도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내년 총선의 경우는 여야 모두 이탈된 그룹하고 현재 당의 지지층을 연합시키는 연결의 과제를 누가 결국 성공적으로 완수할 거냐가 관건이다라고 상황을 인식을 했습니다. 어제 설원 의원이 이 워크숍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빠져야 왕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많이 해석이 붙어요. 이 박준영 부원장은 이 발언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뭐 대표 사퇴하는 소리죠. 그 얘기 대표 맞아요? 사퇴하는 소리인데요. 정치인은 은유적 표현보다는 법률적 표현과 정치적 사회학적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설원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의 그 공소장이라든가 영장 청구가 된다면 그 내용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는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장이 청구됐으면은 민주당에도 율사 출신 의원들이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검사 출신들도 있고 판사 출신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끼리 한번 토론을 해보면 됩니다. 이 공소장이 지금 우리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데 정당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법률적으로 유죄가 정멸될 상황인가 라고 이렇게 판단되면요.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야 됩니다. 가결시키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검찰 독재 정부에서 기획된 측면이 있고 누가 봐도 우리가 토론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죄라는 것이 증명되기 어렵다. 그럼 부결시키는 겁니다. 이걸 원칙으로 접근해야 되지. 정쟁의 요소를 당내에 끌어다녀가지고 심청이 나오고 뭐 인당수 나오고 이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옛날 정치인 그 해석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네. 어제 민주당 연찬회에서도 뭐 여기에도 있지만 양경수 의원은 똘똘 뭉쳐야 돼. 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게 이제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이거 부결시키도록 똘똘 뭉쳐야 한다 이런 얘기 나왔고 그 반대로 또 대표직 사퇴하라는 얘기도 나왔고 친명과 비명 간에 이런 간극들이 아직도 많이 좀 있고 이게 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모여도 다 분출이 되나 봐요. 지금 분위기가.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실제 청구된다면 그동안 약속했던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일을 가지고 민주당 내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시종일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성 성격의 얘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 내용에 대해서 친명계가 바라보기엔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심청위가 인당수에 이제 몸을 던져서 그 뒤에 다시금 왕비로 멋지게 태어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 전제 조건은 효심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되는 효심이라고 하는 건 당을 위한 선당후사의 정신이 있어야 될 텐데 아마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선당후사의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쏟아내고 있어서 결국 그 간극이 좁혀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제 워크숍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어제 분위기를 전해준 발언이 오늘 하나 나왔거든요. 그 얘기 좀 듣겠습니다. 예민한 문제는 의원들이 그 워크숍에 저 정리국회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자칫 또 지금 이 시기에 나갔을 경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들 좀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문제는 이미 국민들께 여러 차례 당도 이재명 대표 본인도 약속을 한 사안입니다.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동안 뒤엎다 보니까 방패정당, 내로남불, 위선적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당이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하면 끝나는 일인데 그거를 자꾸 거부를 한다는 등 또는 이재명 대표로 하여금 다시 그걸 지키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하라는 등 이렇게 하게 되면 참 모양이 좀 구차스럽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취임 1년이라 기자회견도 어제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워크숍을 하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 나올까 아마 관심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상민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시기가 시기인지라 의원들도 다 조심하는 것 같고 지금 민주당 내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게 조심스러워하죠. 다 조심스러워하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좀 원칙을 하나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 이상민 의원이야 늘 비판하고 하시는 분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심청이 몸을 던지려면 공양미 300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죄가 있어야지 체포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보고 빨리 그 구속영장 받아라고 하는 분들 중에 조응천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네네. 검사 출신입니다. 자, 이분이 의원총회에서 검사 역할 합시다. 검사 역할 하셔서 영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피고 이재명 이야기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반대해가지고 처럼의 의원 중에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방어하시고요. 그리고 전체 의원들 배심원처럼 해가지고 토론을 한번 하자고요. 모의로 실질 심사를 그래 해보자. 결론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은경 혁신이가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당하리라는 게 뭡니까? 죄 있으면 죄를 받는 거고요. 죄가 없으면 안 받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서른 의원이라든가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어서 본인의 공천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취지로서 저렇게 한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 공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요. 지금 이제 8월 말이고 다음 달 9월이죠. 9월에 이재명 대표 5번째 검찰 소환 시기를 가지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양진희 변호사 검찰에서 어제 9월 4일 날 출석하십시오 통보를 했죠. 맞습니다. 통보를 했는데요. 실제로 출석을 하게 될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표 측과 이 검찰 측이 소환 날짜를 두고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애초에 이제 수원지검의 입장은 그랬습니다. 이 대표 측에 30일에 출석을 하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수원지검에서 지금 엉터리 조작으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맞섰고요. 더불어서 9월 국회에 본회의 없는 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아니다. 9월 11일에서 15일 중에 출석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재명 대표 측은요 결국 한 11일에서 15일 사이에 이제 출두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이제 검찰은 지속적으로 4일에 우리가 일정을 맞춰놓은 게 있기 때문에 4일에 소환 통보를 계속
계속해서 할 것이고 이거는 유선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일 통보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실질적으로 출석을 하게 될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23일에 이제 검찰 측에서 30일 정도에 출석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그때 당시 이제 23일 기점으로 내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검찰이 그렇죠.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 1주, 2주 정도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도 일정 조율이 쉽지가 않아서요. 글쎄요. 좀 조사가 늘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바로 이재명은요. 일각에서는 일정 조율이 쉽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한편에서는 이 일정 가지고 각각의 아마 검찰 이재명 대표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쪽에 더 무게감을 두고 싶으세요? 일단은 이거는 제1야당 대표의 갑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먼저 좀 하고 싶고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렇게 자기 원하는 방식, 시간 그때그때 맞춰서 검찰에 소환하는 방식들까지 다 조절하게 되는 일들은 이재명 대표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당장 내일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가서 언제든지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지난번 소환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는 연단에 마이크까지 놓고 서서 내가 소환조사를 100번이라도 받으러 가겠다. 영장 청구하면 제발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조율하는 날짜들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검찰의 소환조사가 제기되는 날보다 더 뒤로 늦춰서 밀어가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심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튼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소환조사가 검찰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조속하게 진행이 되면 소환조사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거듭 이 내용들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박진영 부원장 반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최근에 이제 뭐 조사나 수사를 안 받아보신 모양이에요. 최근에 경향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전화가 오고 그다음에 오면은 서로 다 조정하는 분위기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세상이 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어쨌든 이제 국민의 권리를 확대해가는 측면인 거고 검찰이나 수사기관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의 융통성은 줄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또 권력 남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세상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기회 중에 영장을 한번 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풀고 있는 게 아닌가. 검찰이 그런 식으로 좀 의심이 들고요. 정기회 중에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지난번 출석했을 때 10몇 시간씩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진술서에 대해서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진술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8월 말에 영장 청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안 한 거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정기회 때 영장을 쳐가지고 결국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도록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 국민들에게 보기 싫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야당을 흠결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기국회 안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이고 얘기한 상황이고 당 내에서는 친명계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는 상황. 그리고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고민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한 상황.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쪽에 이제 발목이 잡힌 상황 아닙니까? 부결시키면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할 거고 과결시키면 봐라 제가 있으니까 과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토론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저는 이 방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양심희 변호사. 이게 이재명 대표가 5번째 검찰 소환을 받은 게 이제 대북 송금 관련해서잖아요. 오늘 마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또 있었어요. 뭐 어떻게 이게 변호사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공전되다가 오늘까지 이어온 건데 오늘은 좀 잘 진행이 됐어요? 어땠어요, 이게? 일단은 국선 변호인이 지금 선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에 이제 변호인 선임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서 혹시나 변동된 사항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전 부지사가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다음 주까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겠다라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마도 1명에서 2명 정도 선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재판부의 입장을 보면 수사와 이제 공판 기록이 방대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뭐 사람이라든지 뭐 사건이 오래 지속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선 변호인이 아니라 사선 변호인이 한두 명이 선임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재판이 또 공전이 되고 뭐 기록 파악해야 된다라면서 하면서 이제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선 변호인은 선임된 선임대로 가고 국선 변호인과 함께 좀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검찰 측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 1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속 만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2회로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의 1박 2일 연찬의 워크숍 정리해봤고요. 사상자가 4명이나 발생했는데 죄책감 느끼시나요? 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사망한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말씀 드리고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들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그 피해자들의 스토킹 집단 조직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몇 년 동안 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날 너무 이 스토킹 집단의 괴롭힘을 당한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관련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자, 먼저 양진 변호사, 이 안타까운 사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이 그때 당시에 이제 차량을 몰아서 이제 행인들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차량에 치였던 20대 여성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아이고. 너무 안타까운데요. 중태에 빠져서 병원 치료를 사실 이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 발생 25일 만인 어제 이제 사망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던 길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갓 20살이 넘은 이제 20살 대학생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동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그날도 아르바이트를 다녀오다가 이렇게 변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가족들은 사실은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진 상황이었어요. 사고 직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깨어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연명 치료를 이어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됐습니다. 사고 직후에 뇌사 상태에 빠졌던 20대 피해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명 치료를 통해서 이제나 깨어날까 저제나 깨어날까 가족들은 상당히 좀 많은 기대 그리고 희망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와서 고인의 명복을 좀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원종 오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나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인과 살인 미수 그리고 살인 예비인데요. 처음에는 살인 예비, 그러니까 살인 미수로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에 치인 60대 여성이 먼저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살인죄가 이제 혐의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20대 여성도 사망하게 되면서 이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살인 예비의 경우에는요, 이 사고가 발생한 게 3일인데 그 전날인 2일에도 흉기를 준비를 해서 같은 장소에서 사실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금 혐의점을 포착을 해서 살인 예비죄도 추가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최원종을 수사위원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폐쇄적 심리 상태의 피고인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타인이 자신을 해친다는 망상에 빠지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동일한 망상 내용을 호소하는 글을 접하면서 그 상태가 심화되어 망상이 곧 현실이라는 확신, 그리고 폭력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극도의 폭력성을 발현시킨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망상 상태를 제외하면 상당한 학업 능력을 갖췄고 가상화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상당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그리고 범행 전에 심신미약 감경 등을 인터넷 검색하면서 범행 후에 감형을 의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용혁 교수님,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망상 증세가 범행 동기였고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증세가 더 심해졌다. 실제로도 이 수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불안정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검찰에서 그 지인들, 뭐 친구 또 기타 전문가, 의사, 뭐 참고인 등 약 25명에 대한 뭐 심층적인 뭐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제 이 범인의 평상시의 그 사고 방식의 특색 또는 범행 동기를 뭘 좀 추정하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지금 잠깐 나왔던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피해 망상을 겪고 있었다. 불안감과 경계심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불 수단으로서 공격 행위를 했다. 뭐 이런 결론을 지은 것 같고요. 좀 더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폐쇄적인 이런 심리 상태가 있었고 다른 사회와의 그 교류가 없었는데 이런 그 망상적 사고, 스토킹 단체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즉 일반 대중 속에서 이 스토킹 조직원을 찾아서 즉각적인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이 증세가 또 악화되었다. 이런 것도 새로 밝힌 것 같고요. 이와 같은 그 상황의 그 어려움을 또 나름대로 그 부모에게 호소를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모의 그 입장에서는 치료를 이제 권유를 했는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 치료를 권유하는 이 우리 그 부모도 사실상 스토킹 조직원에 의해서 매수당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결론적으로는 스스로 폭력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는 스토커들을 해야 되겠다, 공격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러한 사고 방식의 특색이 새로 밝혀진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요.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다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를테면 피해 망상 뭐 이러한 그 키워드로 검색을 만약에 했으면 네. 소위 이와 같은 상황을 미리 예상을 해서 망상과는 사고가 생각이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우리가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심신미약에 대한 이 검색 자체를 시도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음주와 이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미리 사전에 두고 자신의 양형을 줄이려고 하는 피해 망상을 거짓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결론을 낸 것 같고요. 또 실제 그 검찰 조사 과정 그 과정 중에서도 내 스스로가 계속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성들을 보게 되면 망상적 사고의 특성이 있지만 시시변별 능력을 못할 정도로 나의 일정한 행위 결과가 어떠한 불이익과 이익으로 오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아예 못할 정도로 책임 무능력자 또는 심신미약자는 아니다 이런 결론을 냈는데요. 가장 그 핵심적인 근거가 학습 능력도 상당히 그 뛰어나고 또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그 할 수가 그 있을 정도고 더군다나 이 검색이라고 하는 행동 자체도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시시변별 능력은 온전하기 때문에 피해 망상적 사고의 특색은 있지만 심신미약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진희 변호사 이게 사건 수임 뭐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최원종이 유족하고 피해자한테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성문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반성문 제출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심리가 작용한 거예요, 이게? 이게 최원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일에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반성문을 제출할 의향이 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은 안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나의 어쨌든 내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다. 반성의 개전을 보이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형량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극악무 또한 사실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평가될 만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뭐 반성도 사실은 진정한 반성이어야만 그것도 조금 반영되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원종은 사실상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뭐 진정한 사실 반성의 의미를 좀 표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뭐 반성문을 제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량에 반영이 될 가능성은 또 굉장히 좀 적은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이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이 흉악범죄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습니다.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 장비 등 모의 훈련 시스템을 도입하여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용욱 교수님, 지금 이제 눈에 띄는 게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경찰들이 지금 뭐 3단봉도 있고 테이저건도 있고 한데 이 저위험 권총을 보급을 하면 이게 그런 것들보다 효과가 더 좋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 그 저위험 권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네. 테이저건 그리고 38 권총을 대체하는 이 무기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 탄환 자체가 플라스틱 그 재질이다 보니까 설령 그 발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치명적인 어떤 생명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손상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저위험 권총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무게 자체도 사실상 이제 일반 38 권총보다 30% 가량 이제 적습니다. 가볍습니다. 근데 휴대하기도 그 편하고요. 그리고 살상력에 대한 유해성 정도도 10%로 이제 그 적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번 사안의 본질과는 일단은 별개로 예를 들면 공권력을 그 강화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현장의 흉기 난동 사건 등에 경찰관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조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이 권총을 자유자재로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느냐의 그 여부. 경찰들이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 경찰관 그 직무집행법 등에 여러 가지 면책 조항이 그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 조항이 현장의 판단에 입각해서 경찰에게 유리하게 작동이 될지 아니면 막상 그 사용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것처럼 나홀로 소송으로 민사소송 혼자 해라, 형사소송 책임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끼는 뭐 이런 것이 계속될지 이런 부분이 하나의 또 그 과제가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그 중요한 것은 이번 우리가 지금 뭐 최현정, 최원종, 뭐 조선 뭐 이런 사건들을 쭉 논하는데 과연 이와 같은 그 권총을 사용하지 못해서 이런 범죄가 생긴 것이냐? 이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그 진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 진단에 맞게 예방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끔찍한 범죄가 그 생기게 되면 대통령 산하 치안대책범정부위원회에서 과연 원인이 그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뭐 존슨 대통령, 뭐 오바마 대통령, 뭐 클린턴 할 것 없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현장 강화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지만 이거 지금 한 달 동안 생긴 본질하고는 조금 그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저위험 그 권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도입이 사실은 1년 전, 2년 전부터 이미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대책들이 사실상 다시 그 재탕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안과 안보는 국가의 존립 이유입니다. 그렇죠. 안보는 상당한 면밀한 검토와 새로운 정책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한미일 뭐 삼각 동맹에서부터. 그런데 치안은 옛날 했던 그와 같은 패러다임으로만 계속 반복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범죄 토양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이 자체를 이제 국가가 그 인정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범정부적으로 제한을 하고 제시를 해야 시민들이 그 불안감 자체가 그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통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 뭐 인원수대로 주문을 하죠. 그런데 그 인원 중에 뭐 덜 먹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밥을 먹고 와서 안 먹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주문해야 되나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메뉴 주문 관련해서 좀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양지은 변호사, 소개 좀 해주세요. 왜 화제가 돼요, 이게? 네, 3살 아이의 이제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이제 국밥집에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국밥 하나와 밥 하나를 주문을 했는데 사장님이 1인 1메뉴니까 2명이서 왔으니까 2개를 시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3살 아이 것도 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가 아기가 있어서 아기가 이거 다 못 먹으니까 그냥 이렇게 주문을 좀 받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제 2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설득을 해서 하나를 먹었는데 너무 눈치가 보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김영민 최고위원 자녀분 계시죠? 예. 저도 식당 가면 저희 아이가 많이 안 먹어서 4명 가도 전 3그릇 시키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3살 아이한테 이거 한다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아이가 3명이어서 네. 자리는 많이 차지하고
또 시키는 거 다 인원수대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좀 적당히 시켜서 공깃밥 추가 주문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네.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배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참 고마움을 느끼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가 이른바 순대국밥을 나이가 7살, 8살이 됐더라도 한 그릇을 다 먹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런 요구사항을 하는 건 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요즘 뭐 노키즈존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맞아요. 오히려 역으로 예스 키즈존처럼 좀 어린아이들한테 너끈하게 친절한 식당들이 많아질 때 저출산 해결 극복도 있을 테니까 그런 일이 힘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사연이 이 정도면 네티즌들 반응도 상당히 이게 뜨거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이 두 개로 딱 나뉘었는데요. 뭐 한 축은 그렇습니다. 식당 주인은 3살 때부터 국밥 한 그릇 뚝딱 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1인 1메뉴가 원칙이라도 보통 이 청소년 이후를 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얼마나 진상 고객이 많으면 그랬겠냐. 이 업주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국밥 하나에 이 사이드를 하나 시키고 남으면 싸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용규 교수님, 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물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아이가 어려서 제 거 하나 시켜서 나눠 먹으면 이게 되는데 2그릇 시키라고 하면은 좀 화도 나고 할 텐데 또 이게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또 경제 상황도 어렵고 물가도 비싸고 뭐 원재료도 비싸고 하니까 또 그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이해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좀 보세요? 결국은 이제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그 입장도 우리가 경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년 뭐 가량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뭐 수출도 지금 마이너스고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식자재가 상당히 비쌉니다. 네. 뭐 상추가 금추라고 할 정도 상추 한 장 주세요라고 해도 안 주는 뭐 이런 그 상황인 거고요. 또 에너지 안보 뭐 이런 측면에서 봐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가스값, LNG값, 전기료 그러면 지금 그 에어컨 이제 틀고 뭐 이런 상당한 한 달에 지출해야 될 비용도 상당히 크고 더군다나 지금 그 아르바이트 비용 자체도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득불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 그 자영업자의 그 고충도 우리가 좀 충분히 좀 이해할 대목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 부분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될까요? 자영업자 입장에서 봐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